네, 김대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주가나 집값이 급등락하고 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데 지금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제2의 IMF 위기가 온다면은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계속 환율이 오르니까 제2의 IMF 온다 막 이렇게 계속 교수님 얘기하는데 몇 퍼센트 가능성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한 2천억 달러니까 그죠? 2조 20조 200조 한 250조 한 300조 가까이 우리나라 개인이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파산하더라도 개인과 기업은 미국 주식을 사놓은 사람은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그 가능성, IMF가 올 가능성 30% 정도 된다. 30에서 50%다.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의 고관세 전략이 계속 추진이 되고 환율이 계속 85%씩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맺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도 절대로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는 오래전에 파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환 위기는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 동원할 현금도 없고 통화 스와프도 없기 때문에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엔비디아 1등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바뀌면 다시 1등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엔비디아 다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바꿔 타면 되는 거고, 아마 엔비디아가 4.4조, 마이크로소프트가 4조 달러, 애플이 3.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6천조 정도. 아마 이제 지금 일각의 보도 이제 리포트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빨리 이제 미국에 10조 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4.4조니까 앞으로 다음이 5조 달러, 6조 달러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니까 그렇게 환율 상승을 예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런 정책적 한계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PPT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서울의 부동산 추세입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89%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35%인데요. 앞으로 50%까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은 275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이니까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가 우리가 평균 연령이 9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앞으로 2025년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는 증가합니다. 출생률은 낮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뒤까지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한강 이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둔촌주공도 여기 하면 그 2023년 미분양이 5천 세대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하라 그랬습니다. 한강의 이남은 무조건 이 그래프처럼 90% 확률로 우상향이다. 뭐 지방은 제가 이제 말 못하겠고 내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이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KB 부동산 전망입니다. 앞에 그래프하고 똑같죠. 요것을 이제 회귀 분석 통계를 하니까 90% 확률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평균 15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은 15년, 일반 아파트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신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해도 허가하면 5년 뒤에는 이제 되는 것이고, 평지입니다. 평지가 5년, 재건축은 15년이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서울의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고 2026년이죠.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크게. 입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세도 크게 오를 것이고, 저는 정부가 빨리 공급을 늘려야 된다. 빌라는 6개월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30%가 빌라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빌라라도
많이 공급을 해서 그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약 통장 활용법과 전략에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그래프가 원벨리 아파트인데요. 이게 가장 분양을 했을 때 핫하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이게 19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70억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이렇게 50억씩 차익이 납니다. 우리가 평생 벌 돈을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번다. 50억입니다. 무려 차익이. 그래서 굉장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반포 원벨리 지금 한 평에 3.5억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집은 계속 오른다. 우리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당첨을 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15세부터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겁니다.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 선물로 2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줘도 되고 15세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15세가 되면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죠. 그러면 이제 선물로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보시면 15년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30세가 돼야지 17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이 청약 통장 2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줘라.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무주택이 돼야지 만점입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죠? 만점 받으려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가 부모님 그럼 6명 되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 2명 본인 이렇게 하면 6명 채울 수 있죠. 결론은 원벨리 아파트 같이 이런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거든요. 80점 이상. 네. 그러면 1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당첨이 되면 이런 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번다. 월급 받아서는 50억 못 모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9월 1일 분양하는 로얄 아파트 10억 차익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많이 하고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약 통장 가입 15년 이상 17점입니다.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돼야지 32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20세 이상이 넘었으면 세대 분리를 해서 우리 자녀가 본인은 지방에 있지만 자녀가 서울이나 지방에 있다 이러면 반대로 세대 분리를 꼭 해주십시오. 세대주를 만들어줘서 15년 이상 단독 세대주가 돼야지 만점을 받아요. 서울의 아파트의 청약 자격 조건은 서울에 주소가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살더라도 청약할 당시에 주소만 서울에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학생들도 보니까 집 주소를 그냥 지방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자취하거나 하숙하고 있다. 그러면 기숙사 주소로 옮기면 됩니다.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청약 통장 하나는 저는 한 10억 원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원의 가치를 300만 원만 넣으면 10억 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이 이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다. 청약 통장은 내가 300만 원이 들었으면 300만 원의 95%를 대출해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이자는 예금 이자 1%만 추가하면 됩니다. 1.5% 정확하게. 청약 통장 가입했다가 돈 필요하다고 해약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아예 그냥 대출을 받아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제품에 최대 이제 25% 관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전체 수출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반도체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마 정부가 노란봉투법, 상법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만 만들지 말고 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우리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이재명 신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기업에 대한 옥죄기만 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인도로 공장을 더 빨리 옮기게 될 겁니다. 법인세도 지금 올리고 27% 올리겠다 지금 되어 있고 뭐 상법 노란 봉투 지금 다 통과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우리 기업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벌써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가 이제 파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벌써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상공회의소 한 3만 개의 일자리를 기업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공회의소가 한국에 너무 친노동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기업을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만 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싱가포르나 캐나다가 상속세를 영원으로 해주는 이유는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상속세를 안 받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세금을 너무 받지는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계속 늘려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이 제일 빨리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우버를 허용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우버인데요. 저는 우버만 허용해줘도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택시 영업만 하고 계시고 또 택시 기사분들이 우버 택시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우버가 금지되다 보니까 우버 택시를 이제 한국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의 자가용을 택시처럼 영업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빈 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것을 전격적으로 허용해라. 지금 서울은 다 금지되어 있어요. 에어비앤비도 금지, 우버도 금지되어 있는데 서울에 이게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500만 명이 서울과 경기도 살고 있다. 아마 이렇게 우버나 에어비앤비만 허용해 준다 그래도 경기가 크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특히나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비즈니스의 유연성, 또 고용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하신 이 부동산 한강 이남 쪽의 부동산 그다음에 미국 주식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부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경제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여러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은 뭐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1%대 미만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뭐 사실 워낙 오래 어렵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이제 무감각해졌는데 사실 이게 1%대 미만의 성장률이라 그러면 이건 거의 금융위기나 IMF 때 말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뭐 코로나 때 말고는 그런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이런 저성장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쇠퇴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교수님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고 또 이제 학자시니까 뭐 일례로는 뭐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IMF가 얼마 전에 발표한 이 0.8%라는 수치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저 역시 상당히 좀 놀라웠고요. 물론 예측은 하지만 막상 그 현실이 됐을 때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이거는 미래의 예측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경기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이 고성장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 이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구조적 전환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이 유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국가의 위기고 국가의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의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국가와 같이 가야 되는가? 그럼 나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하자. 더 많이 하자 이런 조급함보다는 내가 좀 더 오래 좀 더 안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 변화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하자.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뭐 경제 성장률 얘기하면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국가 주도 경제도 아니고 뭐 지금 21세기인데 뭐 이렇게 나하고는 좀 다른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개인의 위기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개인의 위기를 그냥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더 깊이 있게 급진적으로 미래를 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